枪杆子里面出政权。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국 70주년 국가 훈장 수여 및 국가 명예칭호 대상자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개의 100년의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강조했습니다. 국경제 전부터 본격적으로 인민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킨 것입니다. 10월 1일에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과 홍콩 시위의 장기화 등 내후 외환이 겹친 중국이 과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일 천안문 성루 중앙에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양옆에 장점인 호진타오 전 국가주석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 처음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민복 차림인 반면에 두 국가주석은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리커찬 총리의 개막 선언에 이어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70발의 예포가 울리면서 열병식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국기 호위 부대가 천안문 맞은편 인민영웅 기념탑에서 국기 개항대까지 절도 있게 이동하여 5성 홍기를 개항했으며,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천안문 광장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맞은편에는 혁명가 수은원의 대형 초상화가 세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주의 혁명의 정통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는 열병식, 분열식, 인민행진 등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0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약 9분 정도의 연설을 마친 후 중국산 차량인 홍치에 올라 사열을 시작했습니다. 약 15분의 열병식이 종료된 후 시진핑 주석은 천안문 성루로 돌아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육해공군과 로켓포부대, 전략지원부대, 무장경찰, 예비군과 평화유지군 등 수많은 군 장병들이 첨단 장비와 함께 위용을 과시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최초 공개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똥펑 41입니다. 똥펑 41은 길이 16.5m, 직경 2.8m, 총 중량은 60여 톤에 이르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4,0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미사일 중 하나이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물론 미국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 범위 안에 들어가며 중국 대륙에서 발사 시 약 30분 내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격 목표 오차 범위가 약 100m에 불과하며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기준 핵탄두 보유수를 보면 미국은 6,185기, 중국은 290기로 아직 격차가 크지만, 이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이상 숫자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90기의 핵미사일로도 충분히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핵병기의 보유로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똥펑 41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무기는 바로 중국 언론이 한국과 일본 타격용이라고 주장했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똥펑 17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여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비행 코스를 바꾸는 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궤적의 계산과 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실전 상황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똥펑 17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에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은 먼저 사드 레이더를 파괴하여 중국 ICBM의 탐지를 힘들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항공모함 킬러인 DF-100 초음속 미사일과 YJ-18A 대함 크루즈 미사일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무인 정찰기 DR-8 등의 드론도 등장했는데, 초음속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제2열도선인 괌까지 정찰할 수 있는 비행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 사례를 보면 드론은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중국은 미국의 최신 전투기인 F-22와 F-35와 대적하기 위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20도 등장시켰는데 작전 반경은 2,000km에 달하며 공중 급유시 4,000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의 발전 역시 대단한데 1만 톤급 전투함정이 하나도 없었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해군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자그마치 37만 4천 톤의 함정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 해군이 건조한 함정이 18만 1,300톤임을 감안하면 2배가량 많은 함정을 건조한 것입니다. 물론 누적으로 보면 당연히 미 해군이 질적, 수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만약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2012년 취역한 야오닝함입니다.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구소련 해군의 바리야그를 개조해 만들었으며 중국이 개발한 J-15 전투기를 24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야오닝함을 통해 항모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4월 첫 자체 개발 항모 산동함을 진수시켰고 향후 15년 내 5척의 항모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1,682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10%씩 늘려온 것입니다. 특히 무기 조달과 연구개발 비용이 33%인 56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데 국방하고 무관한 국책연구소에서도 군사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군사력 세계 2위를 다투는 러시아는 겨우 중국의 3분의 1 수준인 631억 달러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질적으로 뒤처지지만 동북아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중 육군의 타입 15 전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차의 스펙은 105mm 주포에 무게도 35톤 정도에 불과한 거의 60년 전 수준인데 열병식에서 선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타이완 상륙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위협용으로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인민행진은 총 10만 명, 차량 70대, 36개 팀이 동원되었는데 건국 창업, 개혁 개방, 위대한 부흥의 세 파트로 나뉘어 전현직 중국 최고 권력자들의 대형 초상화와 각 지도자의 통치 이론을 강조한 매스게임이 펼쳐졌으며 7만 마리의 비둘기와 7만 개의 풍선이 날아오르며 160분간의 성대한 경축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첫째, 2015년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군사 무기들과 비교시 불과 4년 만에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발전. 둘째, 중국은 마오쩌둥의 일어서기, 덩샤오핑의 부유해지기를 거쳐 시진핑의 강해지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중국의 부상을 가로막는 도전과 시도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 셋째, 시진핑 주석의 실전 능력을 중시하는 강군 사상. 이번 열병식에는 장군만 27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고위 장교가 선두에 서서 사병을 이끌고 직접 싸우라는 시진핑 주석의 평소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마오 주석이 남긴 말처럼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 왔으면 능히 싸울 줄 알아야 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의 활동 범위를 중국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중국 무력의 기여를 강조했는데 중국이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 문제에 더 많은 개입을 할 것임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열병식에 중국 평화유지군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했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이제는 중국이 서서히 떠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이와 같은 국제활동 증가와 군사 대국화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어떨까요? 최근 비영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을 맞아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였으며 대상은 32개국의 성인 남녀 약 3만 5천 명이었는데 조사 결과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응답자의 60%, 캐나다 응답자의 67%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는 패권전쟁, 그리고 캐나다와는 예전 노텔 기술 탈취 사건과 화웨이, 몽환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체포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보복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스웨덴은 70%, 스페인은 5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37%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비전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이라는 슬로건도 좋지만 타 국가들과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해도 과연 그것이 중국과 인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